3월 23일 탭스 출제 예측입니다. 4년간의 기출문제 전 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시험 출제 여부를 보장할 순 없고 탭스 시험을 앞두고 간단하게 나의 학습을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3월 23일 탭스와 다음 주 3월 30일 탭스는 이례적으로 일주일 간격인 2주 연속 시험이라 두 시험의 출제 경향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최근 출제 패턴을 오늘 강의에서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3월 23일 시험에만 관찰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것만 따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출제 예측보다 다루는 내용이 다소 많아서 하루 일찍 올려드리게 되었으니 수험생분들은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지고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문법 어휘 영역인데요. 아무래도 탭스에선 문법 어휘 영역의 점수 비중이 총점의 10% 정도로 독해청해에 비해 많이 낮다 보니 평소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엔 문법 어휘 영역의 문제풀이 순서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탭스 어휘 문법은 두 영역을 통합하여 25분 동안 어휘 30문제, 문법 30문제, 총 60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이 25분 동안 어휘 영역과 문법 영역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법 뒤쪽 문제들을 대충 날림으로 풀거나 다 못 풀어서 황급히 찍는 분들 또는 초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법 어휘 점수가 각각 안정적으로 50점 이상 나와야 하는 분들이라면 문법부터 풀고 어휘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이 순서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맞힐 확률 높은 문법 파트 3를 풀고 시간 여유가 없을 때 맞힐 확률 낮은 어휘 후반부를 푸는 전략인데요. 앞쪽에 어휘 파트 1부터 순서대로 쭉 풀다 보면 어휘 파트 2 한 25번에서 30번 사이 대략 6, 7문제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어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괜히 고민하다가 시간을 쓰게 되는데 애초에 어휘 영역은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시간을 쓴 것 치고 맞힐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휘에서 시간을 많이 쓴 후 문법을 시작하면 쫓기는 마음 때문에 집중력이 더 떨어지겠죠? 게다가 문법 파트 3 5문제는 모든 문장을 읽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지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5분 남았다는 알람을 들으면 답도 안 보이고 그래서 시간도 더 낭비하고 결국 찍고 독해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독해 초반부 집중력도 흐트러질 수 있고요. 이렇게 덜 중요한 문법 어휘 때문에 중요한 독해 영역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문법부터 풀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제일 시간 많을 때 문법 마지막 파트 3부터 푸는 것이 나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문법 영역 강의에서 항상 짚어드리는 것처럼 탭스 문법 영역에 나오는 문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출제 범위 안의 문법들이 문법 영역 총 30문제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법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순서대로 풀면 문법 문제를 풀면서 탭스 문법을 자동으로 리마인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순서대로 쭉 풀고 어휘 1번으로 돌아와서 어휘 30번까지 순서대로 쭉 푸시면 됩니다. 앞쪽 어휘들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쭉쭉 속도를 내면서 푸실 수 있는데요. 5분 남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아직 못 푼 어휘 문제가 15개 이상 남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1분 남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한두 문제 정도 더 풀고 그래도 남은 문제가 있다면 한 번으로 찍고 독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때 꼭 OMR 마킹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OMR 카드엔 어휘 문법 순서로 빈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문법을 먼저 풀 때 습관적으로 OMR 카드 앞쪽인 어휘 영역에 문법 답을 마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이 순서를 처음 적용할 때 실제 시험에서 했던 실수인데요. 심지어 문법을 한창 풀던 중에 이 실수를 알게 되어서 진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처럼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면 진짜 완전히 꼬여버리니까 이 순서가 나에게도 잘 맞는지 한번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험 전에 익숙해지도록 시뮬레이션을 필수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점수대별 독해 문제풀이 순서도 꼭 시뮬레이션 하셔야 하는데요. 독해 풀이 순서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새로운 풀이 순서를 연습 안 한 상태로 실제 시험에서 처음 적용하면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오히려 꼬여서 진짜 더 패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하고 만약에 이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시험 전에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도저히 없으시다면 차라리 이번엔 아예 적용을 안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독해청이 공통적으로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고 응용해서 이해해야 하는 걸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직전 3월 9일 시험에 나온 예시를 살펴보면 청해 6번 그 물건이 steal 여기에선 훔치다가 아니라 거의 훔쳤다고 인식될 정도로 싼 딜이었다. 이렇게 응용해서 이해해야 하고 20번 upset win 여기에선 화난이 아니라 뒤집어진 이란 쓰임새라서 기대 안 한 하위팀의 승리 역전승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에서 underdog story 약자의 성공 이야기로 돌려 말해줬었고요. 31번 beneficial for mind mind는 지난 3월 9일 출제 예측에서 짚어드렸던 mental benefit의 mental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명사 mind를 보통 한국어로 쟤 좀 마인드가 별로다 이렇게 태도, 마음 상태 같은 감정적인 정신 상태만 의미한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명사 mind는 신체와 대비되는 마음, 감정적인 정신의 의미와 함께 hurt, 감정과 대비되는 지성, 지적 능력의 정신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명사 mind의 지적 능력을 더 세분화시킨 수거 표현들이 탭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lose one's mind, 정신을 놓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change one's mind, 생각, 의견을 바꾸다, I'm of his mind, 난 그와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갖고 있는 생각, 의견을 의미하기도 하고 come to mind, 기억이 떠오르다, keep in mind, 기억해서 유의하다, 이렇게 기억력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mind가 감정적인 정신과 더불어 지적 능력의 정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걸 꼭 체크해 주시고요. 37번 정답의 sustain injury, 여기선 지문의 torn ligament, 인대 부상을 sustain injury로 돌려 말했는데요. 여기에선 sustain이 유지하다가 아니라 피해, 손실, 충격 등을 입다, 받다의 매우 생소한 쓰임새로 출제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sustain injury를 부상을 유지해서 이렇게 다른 쓰임새로 이해했다면 정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만큼 생소한 쓰임새였고요. 다음 도키로 넘어가서 13번과 15번의 public이 각각 다른 쓰임새로 출제되었습니다. public은 빈출 단어 리스트 중 1순위에 있을 만큼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13번에선 in response to public demand, 공공의 요구에 대응하여, 이렇게 대중을 위한 공공의란 쓰임새였고 15번에선 despite public disavowal, 공개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된 공개적인이란 쓰임새였습니다. 특히 15번의 경우 이 public이 해석 오류를 유발하는 포인트였는데요. predict climate change despite public disavowal, 석유 회사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예측했다는 뜻이었는데, 이 public의 쓰임새를 착각해서 대중들이 기후변화 안 일어난다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석유 회사가 기후변화를 예측했다고 잘못 해석하신 수험생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많이 틀렸던 킬러 문항이었고요. 19번 stand apart, 이건 거리를 두다가 아니라 apart, 떨어져서 stand, 서 있으니 독특한 이라는 의미로 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stand apart가 질문에서 unique로 돌려 말해졌습니다. 20번 경쟁사가 folded 2 years ago, 여기선 접었다 보단 회사를 접었으니 중단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긴 질문, 그 회사는 revolving door, 여기선 단순 회전문이 아니라 마치 회사에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것처럼 이직률 높은 회사라는 뜻으로 응용해야 31번 인퍼 high turnover rate, 그 회사 이직률 높다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turnover, 이직률이란 쓰임새도 탭스에서 자주 나오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긴 질문 state of the art, 이건 예술의 상태가 아니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라서 첨단 기술이란 의미인데요. 요즘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 탭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탭스에선 단어의 생소하고 포괄적인 쓰임새를 응용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필수적인데요. 단어의 가장 보편적인 한글뜻만 알고 있으면 정확한 해석이 안 되고 감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습관이 생겨서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가 해석 오류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단어를 리뷰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라도 그 문제에서 응용된 정확한 쓰임새를 분석해서 파악해본 뒤 그 쓰임새로 응용된 다양한 기출문장과 사전 예문들을 추가로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도쿄청이 공통적으로 지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내포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그 단어들이 지문 선지 돌려 말하기나 숫자 낚시 오답으로 활용되는데요. 직전 3월 9일 시험에선 청해 28번 지문에 나온 half an hour, 여기서 half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검사 시간은 1시간에 half, 반인 30분으로 예상된다였고 오답에선 more than an hour, 검사 1시간 넘게 걸린다, 이렇게 숫자 낚시가 나왔습니다. half an hour, 30분은 탭스에서 1 hour, 숫자 낚시로 자주 나오는데요. 2월 25일 청해 33번 코렉트, 2시 반부터 half an hour, 30분 휴식 예정을 오답 낚시로 an hour, 1시간 휴식 예정,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1시간 반은 an hour and a half입니다. 다음 33번 지문에 나온 20th anniversary, 20번째 창립 기념일이 정답에서 celebrate 2 decades, 여기서 decade는 10년이니까 2 decades면 20년이겠죠. 그래서 지문에 20th anniversary를 celebrate 2 decades, 20년 영업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돌려 말했고요. 두 번째 긴 질문 tetrachromacy, 일반인보다 많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T 증상이 나왔는데 여기서 tetra는 4개의 라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일반인은 망막에 3개의 콘셀, 원추 세포가 있는데 T 증상이 있는 경우엔 망막에 4개의 컨셀이 있는 증상이었고요. 물론 정확히 이 증상에 대해선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단어가 tetra와 함께 조합된 단어니까 이 증상이 숫자 4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독해의 경우 17번 지문에 per head, 머리당 예약금을 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head는 한 명이라는 숫자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total deposit vary per size, 인원 규모에 따라 총 예약금 달라진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긴 질문에선 지문에 이 가수가 밴드 시절엔 앨범 2개 냈고 솔로 시절엔 앨범을 half a dozen 만큼 발매했다. 여기서 dozen은 12개니까 half a dozen은 그 반절인 6개고 이렇게 밴드 때 2개, 솔로일 때 6개, 이 두 숫자를 비교해야 27번 코렉트 more solo than band, 밴드 때보다 솔로였을 때 더 많은 앨범을 발매했다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dozen은 2월 18일 독해 22번 7 out of dozen, 12명 중 7명으로 2번 연속 출제되었고요.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내포하는 단어들은 모르면 문제를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예시들을 정리해보면 pair는 짝이니까 2개, dozen은 12개, dozens는 12개가 몇 묶음 있는 거니까 그냥 몇십 개라는 의미. decade는 10년, n decades면 n 곱하기 10년이니까 n 10년이겠죠? 그냥 decade는 수십 년이고요. century는 100년 100개, half는 2분의 1, quarter는 4분의 1, annual은 매년마다, biannual은 연 2회라는 뜻입니다. biannual에서 annual 앞에 붙은 접두사 by가 2개라는 뜻인데요. 알아두면 좋은 접두사들을 또 정리해보면 bicycle 두발 자전거, dichotomy 양분이니까 bi, di 2개라는 뜻이고요. triangle은 삼각형이니까 tri는 3개라는 뜻이고 앞에서 다룬 tetrachromacy 외에도 tetrapod, 바다에 있는 방파제인데 달려있는 발이 4개라서 tetrapod입니다. 펜타곤, 오각형이니까 펜타는 5개라는 뜻이고요. 미국 국방부 건물은 위에서 보면 오각형 모양이라서 이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ecade 10년, decathlon 이건 탭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10가지 종목으로 구성된 10종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카는 10개라는 뜻이고요. 이런 접두사들까지 싹 다 암기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간단하게라도 의미를 알아두면 지문을 이해할 때 좀 더 유리하니까 한 번쯤 정리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청해로 넘어가서 청해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표현 유추하기도 자주 짚어드렸는데요. 직전 3월 9일 시험에선 7번 Too much on one's plate 접시에 음식이 너무 많다는 표현은 다 못 먹을 만큼 자신에게 할당된 양 너무 많다. 그래서 할당된 일이 버겁다. 이런 의미로 유추할 수 있고요. 9번 정답에 나온 up one's game 이건 내가 속한 게임을 올린다는 표현이니까 수준을 올리다, 향상시키다 하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번 정답에 팬들 go wild 야생으로 가다 이건 거의 야생인 것처럼 완전 기뻐서 미쳐 날뛰다 그러니까 열광하다라는 의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온 표현들을 보면 대부분 쉬운 단어들의 조합이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땐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실제 시험에선 순간적으로 뜻을 바로 유추하기 어려워서 시험 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파트 1, 2 수거 표현 유추하기가 어려운 수험생분들은 다 풀고 리뷰까지 마친 파트 1, 2 문제들 중에서 이런 표현들을 찾아 그 표현들을 구성하는 각 단어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유추하는 훈련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파트 3에서 5 고난도 문항에 정치 관련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요. 특히 지문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정당 구분 문제를 다뤄드리겠습니다. 직전 3월 9일 시험 30번 지문을 자세히 보면 throw weight behind re-election bid D 시장이 자신의 무게를 M 주지사의 재선에 두었다. 즉 지지했다. He could use her support to his lead. 그가 그녀의 지지를 그의 선두 경쟁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녀의 지지로 재선 경쟁에 유리해졌다. 이 문장을 통해 D 시장이 여자고 M 주지사는 남자고 M 주지사는 현재 재선 경쟁에서 앞서는 중이고 이게 D 시장의 지지 덕분이니 D 시장이 영향력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Her fellow party livid. 그래서 그녀의 동료 당원들 화났다. 앞문장에서 D 시장이 여자였으니 그녀의 동료 당원들이 화났으니까 D 동료 당원들이 화났고 그러니까 M 주지사와 D의 동료들이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Conservatives pleasantly surprised. 반면에 보수당은 기분 좋게 놀랐을 듯. 이와 반대로 기분이 좋은 쪽은 앞서 나가는 M 주지사 편일 거고 그러니까 M 주지사는 D 동료와 다른 편인 보수고 D는 진보 측이겠죠. 그래서 belong to different political parties. D와 M은 다른 정당에 속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당 구분이 필요한 정치 문제를 과거 기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8월 5일 파트 3 30번 appeal to moderate. 한 정치인이 중도에 어필하려고 법인세 질문 모호하게 넘겼어. Once elected 그치만 당선되면 달라질 게 분명해. Conservatives friendly to business. 맞아. 보수들은 기업에 친화적이니까. 이런 대화였고 여기서도 지문에 직접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정치인이 보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2월 11일 파트 3 30번 Mayor candidate.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시장 후보 Incumbent from ruling party. 여당 후보인 현직 시장에 대항할 Liberal Hope. 진보의 희망이었는데 아쉽다는 대화였고 정답은 Party not in power. 언급된 정치인은 야당 소속이다 였습니다. 지금 현직 시장이 여당 후보니까 지금 집권당은 보수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었고요. 8월 20일 파트 4 36번 Moderate. 중도 지지 기반으로 재선 도전 중인 N 시장. 이에 대항하는 강력한 상대 후보가 등장했는데 Progressive Bankrupt. N 시장은 새 후보의 공약이 과하게 진보적이라 도시 재정 파탄시킬 거라 비판 중이란 대화였고 정답은 Physically Conservative. N 시장의 정책은 재정적으로 더 보수적이다 였습니다. 이 경우 N 시장이 중도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무조건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N 시장과 상대 후보 중에선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이구나 이렇게 유추해야 해서 디테일한 구분이 필요했고요. 이런 고난도 정당 구분 문제들을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 좌우 개념을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Conservative, 보수, Progressive, 진보, Right wing, 우파, Left wing, 좌파 이렇게 좌우를 지칭하는 단어뿐 아니라 Private sector, 민간 부문, Public sector, 공공 부문, Tax cut, 세금을 줄이는 방향, Social welfare, 사회 복지를 늘리는 방향 이렇게 각각이 중시하는 부문과 방향성까지 구분해 두시고 문제를 푸실 땐 지문의 내용이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좌인지 우인지 확실하게 이분법적으로 갈리지 않고 한쪽 진영에서 덜 진보적이거나 덜 보수적인 온건파와 이에 반대되는 급진 좌파
좌파, 급진 우파 이렇게 구분이 더 모호한 경우까지 나오는 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다뤘던 3월 9일 30번 문제에 헷갈리는 오답으로 Mayor's decision, 시장의 결정이 보수당에 불리했다 이런 선지가 나왔는데 D 시장의 결정은 반대로 보수당에 유리했죠. Mayor's decision에서 Mayor를 노트 테이킹 해둔 대문자 M과 구분 못하고 M 주지사의 재선 결정을 의미하나 이렇게 이니셜 M을 시장 Mayor의 M으로 착각해버리면 굉장히 헷갈릴 만한 오답이었습니다. 이처럼 정치 문제에서 직책이나 속하는 집단으로 낚시하는 오답 선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직책이나 정치 집단 용어들도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Mayor, 시장, Incumbent Mayor, 현직 시장, Predecessor, 전임자, 이와 반대되는 Successor, 후임자, Governor, 주지사, City Council, 시의회, Labor Union, 노조 이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독해로 넘어와서 지문에 나온 수식 구조와 비슷한 수식 구조가 오답 선지에 나오는 경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알고 보면 낚시인 헷갈리는 수식 구조인데요. 직전 3월 9일 시험에선 15번 지문에서 leaked, I 회사의 문서가 유출됐다를 오답 선지에서 leaked by, I 회사에 의해 문서가 유출됐다로 23번 지문에서 she discovered the first 피화석, 그녀가 최초의 피종류 화석을 발견했다를 오답 선지에서 the fossil was 피화석, 그녀가 발견한 첫 번째 화석은 피종류 화석이다로 2월 18일 21번 지문에서 began teaching at A, 독학으로 요리 공부한 셰프가 A 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했다를 오답 선지에선 was taught at A, 그 셰프는 A 대학에서 배웠다로 출제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수식 구조나 수동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워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잘 알고 있는 문법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독해에서 지문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또 수식 구조까지 겉보기에 비슷하게 나오면 해석 실수가 유발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런 문법들은 사실 문법을 위한 문법 공부가 아니라 독해 해석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리뷰하실 때 이런 문장 구조들 하나하나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컨설턴스 수강생분들은 해석을 위한 문법 자료들을 활용하여 해당 문법들이 나오는 여러 문장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학습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 탭스 딴소리 유형은 앞뒤 연결이 어색한 문장이 아니라 지문의 접점에 포함되지 않는 문장을 딴소리 정답으로 고르는 유형인데요. 최근 두 시험 연속 앞뒤 연결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히는 딴소리 문장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직전 3월 9일 시험에는 앞문장과 딴소리 문장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어가 나왔는데요. 12번 한국 노동자 육아휴직 증가를 다룬 지문에서 A, C, D 전부 육아휴직 증가 현상을 다뤘는데 B에서만 subsequently discrimination, 육아휴직에 대한 차별 증가를 다뤄서 딴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딴소리 문장의 바로 앞문장인 A에서 22년 대비 육아휴직 사용이 훨씬 늘어났고 B 문장이 연결어 subsequently로 이어졌다 보니 22년에 육아휴직 늘어난 후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증가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히는 딴소리 문장이었습니다. 2월 18일 시험에선 앞문장에 나온 것과 같은 단어가 딴소리 문장에서 주어로 반복되었는데요. 12번 사람들이 TV 속 유명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다룬 지문에서 A, B, D 전부 일반인과 유명인 사이에 가상의 상호작용을 설명했는데 C에서만 face-to-face communication, 일반인들끼리의 대면 소통 감소를 설명해서 딴소리였습니다. 이 딴소리 문장의 바로 앞문장인 B에서 언급된 face-to-face가 C의 주어로 똑같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읽혀 헷갈림을 유발했고요. 탭스 독해에선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게 정말 필요한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딴소리 문장들을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읽으면 지문 끝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읽게 되니까 시간이 낭비되겠죠. 그러니까 풀고 리뷰까지 마친 딴소리 문제들을 모아서 딴소리 문장과 D 문장을 비교해보고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패턴이 무엇인지 점검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독해 긴 지문에는 2명 이상의 작성자가 쓴 짧은 글이 합쳐져서 하나의 긴 지문을 구성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자주 짚어드렸던 답장과 첫 메일 형태의 이메일 지문이나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 커뮤니티 글과 댓글 반응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 여러 명이 쓴 글이 합쳐진 형태의 긴 지문에서 각각의 글을 쓴 작성자의 이름 또는 아이디가 질문과 선지에 직접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직전 3월 9일 시험에선 세 번째 긴 지문,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이디 OP 땡땡땡의 회사 선택 고민글과 이에 대해 아이디 OC 땡땡땡과 EP 땡땡땡이 작성한 조언 댓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각각 아이디의 앞 글자가 OP, OC, EP로 굉장히 유사한데 실제 커뮤니티 글처럼 아이디가 작성 글 아래에 굉장히 작게 써 있어서 지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미리 구분해두지 않으면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문제였습니다. 30번은 Why Consider Sales? 아이디 OP 땡땡땡이 영업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고민글 작성자의 아이디가 질문에 직접 포함되어 있었고, 31번 인퍼 문제는 헷갈리는 오답으로 used to work, left, 아이디 OC 땡땡땡이 O 회사에 다녔다가 퇴사했다. Sales position, 아이디 EP 땡땡땡은 G 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렇게 댓글 작성자들의 아이디가 헷갈리는 오답에 직접 포함되어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아이디를 구분해두지 않았다면 선지를 읽으면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작성자들의 아이디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 낭비 유발 문제였습니다. 그 전 시험인 2월 18일 두 번째 긴 지문, 중고 가구 환불 요청 메일에선 28번 main purpose, G의 메인 목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첫 메일을 쓴 구매자 G의 이름이 질문에 직접 나왔고요. 29번 what next, J가 다음에 할 일을 묻는 질문에도 답장을 쓴 CS 담당자 J의 이름이 질문에 직접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름이 지문에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고 메일 아래 서명으로만 들어있어서 미리 구분해두지 않았다면 문제 풀면서 다시 지문의 서명으로 돌아가 이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글 작성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우선 질문부터 읽을 때 작성자의 이름이 질문에 직접 나왔는지 체크하고 지문을 읽을 땐 글의 작성자와 글 내용을 매치시켜둬서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며 확인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해 긴 지문에 지문 전체 메인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n번째 문단 메인을 물어보는 형태가 종종 출제되는데요. 이 경우 지문의 전체 접점이나 다른 문단의 접점이 헷갈리는 오답으로 어렵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직전 3월 9일 시험 네 번째 긴 지문 전자제품 하위 호환성이 나왔는데요. 1문단에선 하위 호환성의 정의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 결과 회사의 좋은 점이 언급되었고 2문단에선 하위 호환성의 3가지 단점들이 나열되었고 이 단점 때문에 하위 호환성을 깨트린 회사가 예시로 나왔습니다. 32번 Main point of second paragraph 질문에서 두 번째 문단의 메인을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두 번째 문단만의 접점인 drawbacks 하위 호환성의 단점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 merits and demerits 하위 호환성의 장단점이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1문단과 2문단을 합친 지문의 전체 접점이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과거 기출에서도 9월 16일 세 번째 긴 지문 고대 그리스 깨진 도자기 조각에 글 새기는 문화를 다룬 지문에서 30번 second paragraph 이 문단 메인을 물어봤고 정답은 이 문단에 나온 ostracism 수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었는데 오답으로 culture of inscribing 도자기에 글 새기는 문화 이렇게 1문단 접점을 다룬 선지가 나왔습니다. 또 9월 2일 다섯 번째 긴 지문 지구보다 훨씬 큰 슈퍼어스가 타 은하에 존재할 가능성을 다룬 지문에서 34번 third paragraph 세 번째 문단 메인을 물어봐서 정답은 타 은하에 존재할 가능성 높은 이유였는데 오답으로 why difficult to find 태양계에선 찾기 어려운 이유 이번에도 첫 번째 문단 접점을 다룬 선지가 헷갈리는 오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 보면 질문이 n번째 문단 메인인지 그냥 메인 문제인지 순간적으로 놓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n번째 문단 문제들은 질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질문의 메인과 second 또는 third 여기에 꼭 동그라미 표시를 눈에 띄게 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총 정리해보자면 문법 어휘의 경우 문법부터 풀고 어휘로 넘어가는 문제 풀이 순서를 짚어드렸고요. 독해청의 공통적으로는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하고 응용해서 이해하기, 다양한 숫자 내포 단어와 돌려 말하기 주의를 짚어드렸습니다. 청의 경우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수거 유추하기, 파트 3, 4, 5 정치 문제 중 정당 구분 문제를 다뤄드렸고 독해에선 지문과 오답에 헷갈리는 수식 구조, 딴소리 유형의 자연스러운 연결 주의, 작성자 2명 이상의 긴 지문은 이름을 매칭시키는 것, n번째 문단 메인을 물어보면 질문에 표시해둘 것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시험 보기 직전에 압축적으로 다룬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 문항 상세해설 강의들을 통해 지문과 선택지, 함정 낚시 출제 패턴, 벤출 단어 수거 등을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파악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탭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참고하셔서 시험의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 달성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좀 더 쉽고 편하게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탭스에서는 매 시험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후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원본을 보고 채점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시험장에서 정답 알파벳을 적어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답으로 선택한 알파벳이라고 해도 시험장에서 밖으로 무언가를 적어서 나오는 행위 자체를 탭스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 풀 시간도 부족한데 그 시간에 알파벳을 적어오는 것도 시간 낭비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탭스 시험 당일에 알파벳이 아닌 시험 내용으로만 기억하여 복원하고 있고 알파벳은 대략적인 위치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점하실 때 알파벳으로만 채점하는 건 부정확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골랐던 문제라면 정답 복원본을 보셨을 때 내가 고른 선지의 내용이 기억날 텐데요. 그럼 그 기억을 바탕으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하시면 되고 만약 복원본을 봤는데도 도무지 선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마 찍은 문제거나 굉장히 불확실한 문제일 테니 오답으로 처리하시고 성적 발표일을 기다려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채점하신 후에 시험 당일 밤에 올라오는 총평 영상과 전 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